네, 우리가 짚어봐야 할 사안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 어제 3.4% 오름세로 마감을 했지만 아직까지 또 안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것을 비롯해서 어제 또 바이오 종목들 많이들 하락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또 시장에서 유명한 분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모셨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중요한 시점에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 일단 앞서서 미국 시장 마감 상황을 쭉 들으셨어요. 네. 연준의 성명서 발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뭔가 좀 특징적인 게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사실은 뭐 성명서 자체는 좀 밋밋한 분위기였고요. 네. 경기에 대한 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라든지 기업 투자 또 미국 기업들의 수출 이런 쪽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주택 경기라든지 가장 중요한 고용 시장, 네. 고용 시장에 대한 판단이 긍정적이었고요. 일단 시장이 반응을 약간 긍정적으로 했던 것처럼 어제 만장일치 동결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비둘기적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우리는 어떤 그 스케줄에 의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인상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확실하게 담았습니다. 성명서에.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7월 초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고용 지표가 나올 거고요. 또 8월, 9월 고용 지표 세 번의 고용 지표를 보고 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9월 17일 날. 네. 예, 그러니까 미리 예단하지 마라. 근데 지금 판단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약간 완화적이기도 하고 긴축적이기도 한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장을 상당히 그 의식한 듯한 달래는 그래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를 보면서 좀 유연하게 통화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을 한 셈이 되는데 예단을 하지 말라라는 거지만 그래도 시장은 예단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그렇죠. 9월이 될 것인가, 12월이 될 네, 것인가 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예, 그 어제 성명서 발표 내용만 봐서는 9월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네. 예, 고용 지표를 봐서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 또 앨런이 직접 얘기했지만은 성명서에서 발표했지만은 어쨌든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내할 정도로 강하다. 그리고 2%의 장기적인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올린다고 했는데 네. 고용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2%의 물가 목표를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인이 충분히 확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9월 16일 FOMC에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한 70~80% 이상 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70~80% 정도 네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금리 인상이 아무튼 뭐 9월이 됐던 12월이 됐던 연내에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좀 요즘에 강하게 움직였었죠. 국제 유가는 또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가 요 며칠 다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조 사실 미국 경제에 있어서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짚으면서 살펴봐야 될까요? 네, 원래 달러가 지금 이렇게 강할 줄은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뭐 예상을 하는 분도 많았습니다만은 약간은 의외다. 왜냐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사실은 경기가 상당히 무르익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니까 네. 약간 그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완화되는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강세가 좀 멈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연초부터 계속 그 달러가 강한 이유는 금리 인상은 뭔가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경기 요인은 시원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금리 인상은 다가오네. 이렇게 시장은 판단하니까 경기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와 주면
달러가 좀 그렇게 강할 리는 없는데 뭐 이머징 통화도 경기가 좋아지니까 네. 뭐 브라질 해화라도 좀 좋아지고 주변 수출국들의 전반적인 통화가 조금 회복 국면을 보일 텐데 아직은 그 정도로 미국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금리 인상은 다가오고 이러니까 이자율 차이에 의한 달러 강세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8월, 9월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해지면 달러는 계속 강할 것이고 예. 금리 인상이 다가오지만 주변국 경기, 뭐 중국의 대미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이 올라와 주면 달러는 조금은 고개를 숙일 거다. 약간 보합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을 일단은 탐색할 거다.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앞서서도 화면에서 잠깐 나갔듯이 네. 신흥국 통화는 뭐 자연스럽게 또 약세를 보이게 그렇습니다. 된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는 사실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네. 제로 금리에 들어가면서 지금 2011년 중반 이후로 보면 무려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흥국 통화가 문매를 맞은 거죠. 네.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은 거고 또 양적 완화를 3번이나 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신흥국 통화는 빠져야 돼. 이러면서 이제 신흥국 통화는 일종의 시장에서 프라이싱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경기가 나쁜 것을 선반영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더 빠질 거냐라는 것은 사실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지만 신흥국 경기를 어느 정도 부양시킬 정도의 경기 회복이냐 네. 아니면 미국 경기만 근근히 좋아지고 신흥국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냐 이러면 아마 신흥국 통화는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있다. 네. 네. 그래서 7월, 8월, 9월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이 금리만 올리면 신흥국 통화는 더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은 금리를 인상할 리가 없죠. 그 정도로 달러가 강하고 주변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 혼자서 금리를 나 홀로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적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7, 8월 정도는 경기가 약하니 조금 더 강세가 진행될 수 있지만 신흥국 통화가 조금 더 약할 수 있고 원달러가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9월, 10월 정도에서 연말로 가면서부터는 9월 정도를 변곡점으로 해서 다시 원달러는 조금 강세로 안정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출 환경에는 뭐 그다지 나쁘지 않고 만약에 또 약간 달러가 주춤하면서 원달러가 좀 강세 분위기로 가면 외국인들은 4, 4분기에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이해 쉽게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밴드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보시는 건가요? 예, 1,200원을 넘지 않는 예. 약세라고 생각하고요. 1,190원 정도 최대. 네. 그리고 다시 강세로 간다 하더라도 1,140원 정도를 깨지 않는 강세가 아닐까. 이런 상태, 전망입니다. 1,200원 정도에는 막힐 테니까 네네네. 외국인의 추가적인 이탈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 한 가지 제가 짚어드린 것이 또 국제 유가 아니겠습니까? 예. 국제 유가의 동향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달러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 수급이 안 좋고 중국 경기가 안 좋고 전반적인 공급이 여전히 과잉이다라는 부분은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부터 중요한 지표는 이제 좀 환율 요인이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만들 것이다라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달러가 추가적인 약세로 가면 즉 경기가 안 좋으면서 죄송합니다. 달러가 추가적으로 강세로 가면 네. 미국 경기만 좋다든지 신흥국 경기는 계속 안 좋다든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달러가 강세로 갈 경우에 신흥국 수요 자체도 줄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경제가 어려운 신흥국 자원 생산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생산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어쨌든 계속 생산을 하지 않으면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공급은 늘어날 거고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경기가 조금 삐끗할 경우에는 유가는 한 차례 더 하락할 수 있다. 40불대 초반까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그 가능성은 한 30% 미만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연준이 어제 성명서에서 발표했듯이 전반적으로 유럽 경제도 조금 회복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우려를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완만한 수요 회복을 가정했을 때 달러가 유가를 추가적으로 하락시킬 정도로 강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좀 합리적인 예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종합해서 자산 배분 전략, 우리의 네. 대응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조금 유연할 필요가 있고 예. 지금 상황을 예단하는 것보다는 7, 8월 경제 지표, 9월까지의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상반기와는 다른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를 좀 끌고 올라가는 시나리오인데요. 이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흥국까지 경기의 온기가 확산되는 데까지는 조금 시차가 필요하다. 아마 연말 정도는 돼야 중국의 수출 경기가 회복된다든지 우리나라도 대미 수출 경기가 조금 회복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일단 9월, 10월 정도까지 지금부터 한 3, 4분기는 조금 위험관리 모드를 유지하고 현금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달러 강세, 소폭의 강세에 대비하는 약간의 원화 약세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경기 순환주, 특히 경기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전통 수출주에 대해서도 너무 공격적인 스탠스는 9월까지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4, 4분기, 그러니까 9월 정도를 변곡점으로 해서 네. 9월 FOMC 회의의 금리 정책을 변곡점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의 예상대로 경기가 좋아지고 이것이 한 3, 4개월 후에 즉 연말에 신흥국 경기의 전반적인 세계 경기 회복으로 온기가 확산된다라는 쪽으로 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뺏을 길게 잡고 위험 자산 베팅을 하는 것이 주식 비중도 조금 올리고요. 네. 해외 주식 비중도 좀 올리고 신흥국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바텀 피싱 저가 매수에 좀 들어가는 전략은 한 9월 정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가 매수의 9월 정도부터 좀 길게 보면서 접근을 한다면 지금은 기존에 좀 이어져 왔던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 한미약품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바이오 제약주와 관련해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봤는데 하락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하락 수준이고 반등은 이어져 갈 것이다라고 네.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그 예. 바이오주 그 펀더멘탈을 조금 더 펀더멘탈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주 또 전 세계 성장주의 컨셉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네. 바이오주들이 앞으로 어떻게 흐름을 보이냐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겠죠. 네, 지금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여기서 한 10% 정도 하락하더라도 장기 추세에 어떤 그 균열이 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한 10% 빠지면은 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은 조금 예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뭐 그 정도 조정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단기적으로는 아프더라도. 라고 생각이 되고요. 펀더멘탈로 보면 지금 이제 마지막 성장주가 이제 꺾이는 어떤 그 과정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심리적인 그러겠어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 미국 바이오주가 퍼가 50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포워드 12개월 예상 EPS를 적용한 주가 수익 비율은 한 30배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실적이 계속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길리아드 같은 것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좋은 주식에 대해서는 역시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아직 미국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꺾인 상태가 아니고 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반기에 굉장히 우량한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의 신규 상장이 상당히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통상 주가가 꺾일 때 보면 그런 우량 상장 종목들이 다 상장이 되면서 시장 무게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대규모 상장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조금 더 비이성적인 어떤 베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과열 현상이 나타날
때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대상투를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우량 상장 기업이 아직은 많이 상장이 된 상태가 아니다. 아직은 시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올리는 시점, 네. 그런 정도가 내년 초반이나 중반 정도가 돼야 성장주의 어떤 그 이론적인 주가, 적정 주가를 끌어내리는 어떤 그 할인율로서의 금리 상승, 시장 금리의 상승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성장주들이 본격적인 하락을 보이지 않을까. 네. 아직은 지금 금리도 낮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여기에 따른 또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